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이 역사적인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이렇게 천부경을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살려주시고 또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김복순 여사님, 그리고 저는 금융맨입니다. 은행에서 30년, 증권회사에서 또 대학에서 재무 경영학을 강의를 하는 이런 전문가인데, 어느 날 소설달이라는 책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니 한민족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다, 이게 진짜일까? 그 다음에 21세기는 한민족이 세계를 이끈다. 정말 그야말로 그 얘기가 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사회활동을 이어가면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한번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현 시점에 맞게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운찬 총리하고 같이 미래평화 포럼을 준비를 해서 몇 년간 좀 이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설단의 주인공인 우악도사가 갑자기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민족이 열었다. 얘기는 좀 들은 바 있지만 말하자면 감방지역이, 백두산족이 세계 문명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최근에,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영국의 가장 큰 과학 잡지의 과학단체인 네이처지에서 이것을 규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학도인이 하는 얘기가 21세기 세계 정신개혁을 바로 주도하는데, 1954년 6.25 전쟁이 끝나서 가장 가난하게 떨어졌던 나라가 그때부터 60년의 대운이 와서 2014년까지 발전을, 국운이 상승하는 때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황백전환이 됐답니다. 이제까지 백인들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황인종이 지배하는 시대로 열려가는 것이, 그 속에 만주와 몽골이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장이 열린다고 하니, 이 얼마나, 그래서 세계를 이끈다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타누스는 얘기합니다. 한국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정치도 좌파 우파가 끊임없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면 다음 세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아담스키라는 분이 6.25 때 글을 썼는데, 한국은 정말 경제 선진국이면서 민주통일조국을 만들어서 세계로 가는데, 여기에 고속전철과 고층 아파트들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과 정신, 종교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한글이 세계화되고, 또 과학혁명으로 노벨상을 100명이나 받는다는 예고를 하고 있고, 종교의 신비 문제를 해결해서 세계인들이 우리의 연구를 살피기 위해서 유학을 온다, 이런 예고를 1950년대, 정말 까마득한 그때는 정말 전쟁으로 폐허 속에 우리나라의 희망이 안 보이던 시대에 이와 같은 예언을 책으로 이렇게 21세기의 등불 코리아라는 책으로, 그리고 인지학의 그 회장인 슈타이너 박사는 1920년대에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70년 하면 끝난다. 바로 1920년부터 바로 1990년에 가면 바로 1985년도에 누굽니까? 고르바초프가 되면서 정치 개혁을
단행하면서 91년도에 바로 소련이 바로 붕괴되기 시작해서 그와 같은 예언들이 기가 막혀서, 그런데 극동의 끊임없는 침략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세계를 이끌 이상과 꿈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바로 이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명 전환기의 새로운 문명의 틀과 비전과 삶의 원형을 제시한다. 이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게 우리의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타고르 선생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가 다시 켜지는 날에 인류를 이끌 것이다 하는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고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1993년도에 중국이 깜짝 놀랄 발표합니다. 9,000년 전의 유물을 찾아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제시합니다.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어져서 선홍산 문명, 후홍산 문화라고 하지만 저는 이 지역을 요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네이처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 9,000년경에 이 요하 유역에서 농사법, 말, 언어, 그리고 이주, 경로, 이것이 전부 다 요하 유역에서 중심이 돼서 남쪽은 바로 한국과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 서북쪽으로는 몽골과 터키족이, 몽골과 터키 언어가 바로 같은 언어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문명이 발전된 것이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경로가 열리고, 그래서 중국의 고대 지도에 보면 동이족이 사방에 가득 차 있는, 바로서 중국 문명은 한국이 바로 이 요하유역에서 시작해서 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빗살무늬 톡이라는 고유의 유적이 한반도 부근에서 시작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유럽 지역을 가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의 자국을 보면 이게 문명이 이렇게 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쪽은 겨울에는 영하 40도에 꽁꽁 얼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말만 타면은 평원을 얼마든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시베리아입니다. 어떤 민족의 장애도 충돌도 없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가 하면 바로 청동기 문화가 바로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폭발을 해서 이것이 이 지도에는 인더스 문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하유역에서 9,000년 전에 시작된 문명이 바로 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세계로 갔고 바로 화하 문명으로도 연결되었다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석가모니, 그런데 옥스포드 사전에 최근에 석가모니가 당군의 후예라고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에 그 지도를 여기 지도는 없는데 여기에 인도 북방의 사카족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그룹이 세계사의 지도에 나타납니다. 이 사카가 바로 석가모니가 사카족의 성인이라는 말인데, 이 북방 지방에 인도 북방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인도 남쪽으로 해서 스리랑카로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사카족이 이집트로도 가고 중동으로도 진출하는 게 세계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을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분석을 서령 문자를 분석하고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말이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비, 엄마,
님, 밭, 나, 그대, 이런 말들이 똑같은 말들이 도대체 그 지역에 어떻게 쓸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바로 문명이 서쪽으로 시베리아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중동 지역에 퍼졌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언어에서도 아까 얘기한 네이처지가 9,200년 전에 바로 터키어와 한국어와 몽골어가 한꺼번에 있다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언어로 퍼졌으며, 지금 그 언어들을 쓰는 민족이 이렇게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으로 해서 세계로 퍼져나가 있다는 연구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은 이게 중국 역사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치유는 어디에 있느냐? 화북평이라고는 중국의 중심 지역에 구려라는 말하자면 나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치유가 여기서 황제가 산속에 있는 탕록이라는 성을 쳐들어갔다가 패배했다고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중원 지방은 치유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중국 문명은 사실은 한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근거에 해서 수메르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6,500년, 그 다음에 황하유역은 한 5,000년이 되지만 인더스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은 3,000 BC 3,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0년 된 문명이 중국과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이런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근거가, 요건 스케일을 바꾸니까, 선생님, 스케일을 바꾸니까 이게 글자가 이게 잡아먹혀. 그냥 있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글자가 잡아먹혀서 이게. 그래서 세계 인구의 이동 경로를 보면, 바로 이 한민족의, 말하자면, 이 기마민족, 북방 기마민족이라고 얘기하죠. 이 민족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이것도 사실 우랄 계통인데, 우랄 계통도 우리하고 언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우랄 계통까지 합치면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 중동 지역까지 쉽게 이동되어서 중동에서 수메르 문명을 일으키고, 그 일부가 인도에 가서 인더스 문명에 영향을 주고, 말하자면 유럽에도 이 말하자면 우랄 계통의 인종을 통해서 유럽의 문명이 전달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 지도상으로 충분히 인종 이동 경로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이동 경로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또 최근에 보도가 나옵니다. 강화도의 고인돌이 이겁니다. 근데 이건 아일랜드의 고인돌이 나옵니다. 세계 70%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유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영국이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이 우리는 한민족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앵글로색슨이라는 영국 인종이 앵글리아와 삭슨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섹슨이라는 게 독일어로 작센이라고 그러는데, 작센이 바로 훈족이 살던 마을이다. 그래서 훈족의 말하자면 한민족의 일부가 인도 말하자면 영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스페인의 북쪽에 있는 큰 주 정도 되는 지역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 독립시켜 주시오.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삼조고가 그게 유적으로 나타납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정말 세계는, 그리고 게르만족 중에 동이족, 터키족, 한민족의 계열로 보이는 것을 보면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과 스칸디나비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정말 일찍이 문명을 열어서 세계 문명을 이끄는데 이바지하면서 세계 속에 말하자면 여러 군데 우리의 말을만 빗줄기를 알다시피 헝가리라는 나라가 자리기는 한겨레가 변음이 되어서 헝가리라고 하니까 이게 참 한겨레가 한겨레래요. 헝가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 우리 하여튼 혈통이니까 우리 협력합시다. 코자크족이라고 해서 사실 러시아를 크게 키운 민족이 코자크족인데 그게 카자흐스탄이 지금 말하자면 연방 러시아에서는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거기가 단군 동전을 쓰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혈통이니 우리의 자원은 전부 다 한국에 다 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을 모델 삼아서 우리의 발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25시 작가 게오르그 선생은 세계가 바로 홍익 정신에 의해서 문명을 터서 바로 홍익 인간 정신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사상이며 세계를 앞으로 21세기에 이끌 것이다. 그래서 비천 동방에서 왔다는 말이 바로 요하유에게서 발생한 한민족의 문명이 시베리아를 타고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바로 비천 동방에서 온다는 말로 대견된다. 이렇게 그 이후에 당군의 평화의 역을 당군은 이 오랜 동안 왕조를 유지한 2000년 동안 평화의 세계를 유지한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첫째. 그 다음에 제삿날에 태일 한마당이라고 해서 일주일간의 밤낮으로 가모의 축제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덕을 여러분 남을 믿게 보이고 계속 공격하면 사이가 좋을까요? 근데 남의 장점을 자꾸 보면 그 사람은 남을 포용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남을 좋은 점만 자꾸 예를 들면 보고서 하면 서로 협력이 되지만 남의 약점만 자꾸 보면 싸움이 되죠. 남의 덕을 칭송하는 날을 일주일간 해보세요. 다 하나로 됩니다. 그리고 근원에 감사한다. 하느님에 감사한다. 이런 정신이 바로 이어져서 삼국시대로 이어져서 이게 말하자면 홍익인간 인계천통이라 하늘과 통하는 이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화가 우리 민족의 중심 문화로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과 무역전쟁이 아주 상당히 심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걸 보면요. 이게 무역수지가 미국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역수지가 적자를 이렇게 엄청나게 냅니다. 그런데 중국이 빨간 줄로 무역수지 흑자를 막습니다. 세계 경제가 중국을 공산주의 하던 것을 말하자면 미국의 말하자면 자본 중심 세력들이 가서 야 너희들 하지 말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게. 그래서 1981년도에 바로 그 등소평의 흑묘백묘라는 이름을 써서 인민에게 유리하면 어떤 정책이라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자 바로 무역수지 흑자가 급피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를 엄청나게 내는데 그래가지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 갑자기 2014년에 4조 달러까지 돈을 4조 달러를 모으니 더 많이 모아봤자 이거 뭐하냐? 그러고는 그 다음에 돈을 씁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세계를 우리가 갖고 놀자. 바로 그것이 뭘까요? 1대1로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시설을 돈을 대줘서 하고서 못 갚으면 전부 다 100년 동안, 99년 동안 우리 거다. 강칠해서 거기다가 군사시설을 하고 말하자면 지배를 강화하는 그런 세계를 점령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국에는 공산당이 기업체에 다 공산위원회를 놔서 실질적으로 기업 안에도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을 키우려니까 갑자기 남중국 해에 바다에다가 무인도에다가 비행장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더니 이거 전부 우리 땅이야. 베트남 바로 앞에, 말레이시아 이 바로 앞에, 저 필리핀 사이에 이 땅이 전부 우리 바다야?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중국의 국경 분쟁이라든지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계는 우리 거다. 이런 패권주의가 지금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 안에 민족은 어떻습니까?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민족은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전부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억압을 하면서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생기니까 이제 세계를 한꺼번에 경제력으로도 지배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과 유럽과 자유주의 나라들이 이거 됐구나. 이거 중국 그냥 키웠다는 세계가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억압되고 있는 민족을 해방시켜서라도 이 중국을 분열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금 중국 분열 정책이 나가 있고, 이 최근에 네이처지가 한민족이 요하에서 북방계로 이끌었다는 논문을 주제한 그 하나의 또 배경에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전부 다 자기네 민족이라고 다 90%가 자기 문제래. 옛날에는 하화족이라는 게 하나가 조그만 땅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략을 바꾸더니 죄송합니다. 아니 하화족은 요만한데 이제는 전부 다 중국인이라고 90%가 지금 91%가 중국인이라고. 그래가면서 소수민족은 조금만 띄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정책을 이제 하고 있어서 이 나라들을 앞으로 분열된 다음에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북방계는 바로 만주, 몽골은 한민족의 피가 어느 쪽으로나 다 있으니까 이쪽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요하유역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실은 진실이지만 그렇게 그런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이미 세계를 이 중국을 분열해서 한민족이 만주몽골을 다스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85년 소설단에 이어서 다물이라는 말하자면 책에서 권태웅이 만주몽골이 하나가 되고 말하자면 세계의 지도국이 된다고 하는 예고가 바로 이 얘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냐? 저는 이게 글자가 좀 가렸는데요. 세계에는 이제 무역을 가지고 서로 지배권이, 경제력을 가지고 지배권이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이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금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직 군사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교역을 가지고 남을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지책에 나온 것이 알다시피 반도체도 다 잘라버리자. 그 다음에 무엇도 신기술 다 잘라버리자. 그
그 다음에 중국 애들 스파이 짓을 수도 없이 얘네들 추방해버리자. 중국 고리바 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러시아가 또 터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금세기의 세계적인 문제를 정말 그 뭐랄까 지배권과 막 이렇게 전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두 개의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중대한 기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은 바로 푸틴이 이 세계 무력 2위국, 국토 땅덩어리 제일 넓고 자원부국 이런 나라에 22년 장기 접근자가 혼자 다 해먹으려고 조금 더 정말 잘라보려고 이 크리미아 반도를 2014년에 점령해가지고 혼이 났지만 그까짓 거 별거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해 2월에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이 전면전으로 사흘 만에 다 점령한다고 생각하고 쳤다가 바로 그랬는데 이 전쟁이 주목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문제는 러시아 정교회가 기독교를 한 종파인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전 세계 에너지 식량 부족으로 지금 세계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피난민이 600만이 나오는가 하면 군인 사망자가 6만에서 9만, 부상자가 12만, 총 사망자는 19만. 이런 많은 인명피해를 입히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그거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까? 그래서 세계 문제, 그런데 알다시피 유럽이 무기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려서 코로나로 잔뜩 몰려있죠. 이쪽 땅들이 저쪽 땅 주면서 포를 하도 쏴서 이제 포가 그래도 로켓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가 공급이 중단되니까 쏘고 나니까 쏠 게 지금 좀 없어진다. 그래서 뒤로 지금 물러나고 있는 형국에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시베리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코자크족이라는 기마민족을 우리 한민족을 이용해가지고 말을 타고 말뚝만 박으면 전부 자기 땅이다. 그래서 알라스카까지 잡아먹었다. 알라스카는 미국에 말하자면 싼 값에 팔아버리고 나머지 땅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사는 실질적인 민족은 사실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열이 어디로 이어질 거냐. 그 소설 다물앤가 나오죠. 이게 백러시아인들이 하나하나 이제 본토로 돌아간다. 그럼 그 빈 땅에는 다시 한민족이 차지한다는 예고가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에서 미래는 어떤 사회가 펼쳐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라비 바트란 미국 교수가 1978년도에 책을 냅니다. 바로 공산주의는 2000년에 붕괴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1978년 예언가도 아닌데 합격을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자본주의가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다. 이게 바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고 부동산 가격 올렸다가 박살이 나는 바람에 증권회사고 금융이고 은행도 망해 리만 브라더스 은행 같은 게 멸망을 했죠. 그와 같은 박살이 나는 큰 변동의 회오리 속에서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라는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사실 국제적인 부도가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참혹한 위기를 꺾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는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린다. 이제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에는 바로 아시아 정신이 주도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설을 잘 읽고 한민족의 이 역사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경서라든지 정신을 연구를 하고 보니까 아니 저는 기독교에 정말 심취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닮았다.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야 내가 하느님 아들인데 너희들도 하느님 아들이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너무 잘난 사람이 나는 하느님이야, 상제야. 그러는데 너희들은 꼼짝 말아라. 이러는 나는 신인이야. 그런데 너희는 뭣도 아니잖아. 이러는 하고 나는 하느님 아들인데 너희도 하느님 아들이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천부경이 뭡니까? 모두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다. 우리 천손이다. 이런 의미하고 같고 사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통해서 저는 민족 종교가 경서 중에 굉장히 틀이 큰 사상을 포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발전사를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럽의 발전사를 봤는데 제일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바로 루터가 면죄부를 파는 기부금을 내면은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파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95개 항의문을 적어서 교회 성에다 붙입니다. 항의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루터는 잘렸지만 그래도 지지해주는 성주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공유하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이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에 스위스에 있던 칼빈이 교회는 교황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 다스리자. 장로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교회를 운영하자. 바로 개신교의 깃발을 들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정치혁명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기독교에 심취했다가 지금 밖에서 보니까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칼을 가지고 로마를 점령하면서 자기를 정당화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로 전쟁하는 것은 유대경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유대경전에 싸움만 하고 남의 민족을 쳐 죽이는 그런 것을 그만두고 서로 사랑해라고 했는데 바로 콘스탄틴 대주는 구약을 세움으로써 이 구약의 경전이 지금 이슬람으로 건너가서 이슬람의 기본 경전이 되는 바람에 그들이 싸움을 한다고 싸움꾼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생각에 캐톨릭의 기독교에 말하는 유대경전이 포함된 것이 하나의 큰 변동이고 그 다음에 근세 몇 명을 일으킨 하나의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그때까지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을 의심하고 봐라.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검증하라. 이런 이론을 세우면서 저는 여기에서 과학 문명이 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검증하는 정신이 사실은 아시아의 중국의 그 문명 속에도 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학문이라는 것이 문자가 뭡니까? 질문 문자입니다. 학문이라는 건 질문을 해서 검증하라. 무조건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대로 그냥
머릿속에 넣지 말고 진짜일까? 걱정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일까? 한번 확실하게 거친 다음에 해야 사회적인 혼란이 없습니다. 밝은 사회가 된다. 오늘날 이만큼 사회가 발전한 것도 과학이 사회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검증하지 않으면 의심하고 밝히려고 애를 쓰는 문명이 그나마 사회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문명을 열었다. 이런데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국의 절대 왕권이 막 하니까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런데 막 횡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영웅이 태어납니다. 청교도 혁명에 여기 크롬웰이 왕의 부대를 깨버리죠. 그러고는 왕을 잡아서 사형시켜버립니다. 처형시키고 나서 다른 왕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크롬웰이 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왕을 또 억압정치를 하니 왕을 쳐서 왕이 억압정치를 하니까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이 왕의 동생 여동생과 남편을 데리고 와서 맞아 왕권을 세우면서 약속을 합니다. 정치에는 왕권은 손대지 마시오. 우리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겠소. 바로 의회 정치라는 걸 그게 민주주의의 첫 발자리라고 볼 수 있죠. 혼자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의회가 결정하고 왕은 말하자면 한 발 뒤로 물러서시오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데카르트의 검증학을 통해서 정치의 이거는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게 정치가 변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미국이 독립운동을 해서 공화정을 비로소 세우는데 이 공화정이 바로 그럼 이어서 우리 송영탁 송여사님께서 우리 대종교의 입장에서 본 우리 한민족의 미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조금 쉬는 시간 들여가지고 오늘날의 미국의 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남북정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제대로 공인되게 하는가 하면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메리카 내륙은 사실은 인디언 한민족이 가서 다스리는데 너무 땅이 넓으니까 집 관리가 안 돼. 근데 딱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우리 땅이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며칠 가서 말뚝을 여기 박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박으면 전부 자기 땅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자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나라가 하니까 부가 한쪽에 쏠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말하자면 자본주의도 한쪽에 독점이 됩니다. 록펠러가 석유 시장을 90% 점유하고 철도도 연결해서 다 쥐고 나라 경제를 다 혼자 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독점은 이제부터 해제합니다.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독점 기업을 전부 다 분산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 시어도 루즈벨트가 독점 해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소득이 한쪽으로만 쏘이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너무 차이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부자한테 세금을 물리자. 소득세라는 걸 비로소 1910년대에 만들어가지고 소득세를 얼마까지 올리냐? 90%까지. 부자들 세금을 다 걸어서 그게 국민들의 국가의 부이자 국민의 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안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편 결과 결국은 이게 또 이제 저것도 양도세도 그냥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상속세고 80%까지 물립니다. 이와 같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부가 한쪽에 10%가 45%를 점유하다가 툭 떨어져서 20%, 30%대로 급감합니다. 이것이 이 말하자면 이 부의 구성에서의 아주 평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내려갔는데 문제는 미국은 신자유주의라는 레이건 대통령이 세우면서 세금을 다시 20% 30%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부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유럽은 여기에서 바로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세금을 높게 유지하면서 그거 재원으로 모두 국민이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바람에 이제 그게 말하자면 별로 올라가지 않고 30%대에 독일을 머물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양의 유럽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는 여러 번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이와 같이 고도의 문명을 누릴 수 있는 모티브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평등에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산업 기술이 발전되기. 과학의 발전으로 해서 산업 기술이 발전되니까 능률이 향상되잖아요. 한 사람이 하던 거를 100명이 하던 거를 기계가 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인구고 여기는 GDP입니다. 세계가 갑자기 1800년부터 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변동이 시작하더니 2000년대에 지금 인구도 옛날에 25살에서 40세까지 안에 평균적으로 죽는답니다. 근데 지금 80대를 평균 노리는 것이 그게 바로 인구 증가의 첫째 원인이죠. 그 다음이 GDP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을 무엇이 만들어요? 시간인데 한 시간. 그래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네. 다음 2편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아무튼 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도시의 공장이 막 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이 맥 놓고 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대도시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커지는 대신에 뭘까요? 시골의 농노들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부가 옛날에는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로 볼 때 지주들의 말하자면 봉건사의 지주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구가 도시의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도시로 오면서 붕괴되면서 도시 속에 말하자면 사람 인구가 많이 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사실은 1800년대는 농업 인구가 64%, 여기는 미국은 68%. 그런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농업 인구가 2%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무엇으로 가느냐? 바로 서비스 산업으로. 서비스 산업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부는 말하자면 이 옛날에 이렇게 400불에 불과하던 GDP가 10,000불, 20,000불까지 200년 사이에 급진하고 또 이 연령도 평균 연령도 30대 40 숫자에서 80대 90으로 늘어난 오늘날의 문명을 만든 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와 같이 만들었다는 근거가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정리하면 결국은 이 자유와 민주와 그다음에 평등이라는 평등 중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평등, 함께 잘 살 수 있는 어떤 편익의 증가라는 의미에서 부의 편중 현상이 상대적으로 꼭 평준화되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날이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동이 왔다. 그런데 얘기한 대로 오늘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가 부의 편제가 심화된 것이 지금 첫 번째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육교라는 사람도 일본의 컨설팅 회사의 회장이 여러 사람의 지방에 있는 도인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분의 얘기는 지구의 운명은 의식이 아주 고도화되는데 애고와 대립과 경쟁의 현재 시대가 넘어서 바로 사랑과 조화와 호의 시대로 옮긴다. 물질 풍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질이 넘쳐난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질을 올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냐? 바로 정신 문명 시대, 물질 문명 시대의 경쟁 속에서 벗어나서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누리는 시대.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정신적인 가치를 누리는 시대로 이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전이 때가 언제냐? 이 사람은 1980년대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 순간이 사실은 공산주의가 2000년까지 붕괴돼 버리고 그 이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8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변화에서 우리의 한민족의 사명을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제가 앞에 거를 빨리빨리 넘지를 못했나요? 왜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1편은 그래서 이 말하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경제 지표로 보면 10%가 50%대까지 부를 한쪽으로 일방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 이제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서 바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신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거기에 또 한 가지 바로 UN 2030 보고서에는 앞으로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의 80%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2030년에 있는 말하자면 그 대혼란의 경제적인 붕괴에 불과 실업률이 2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80%가 새로운 12가지 기술에 의해서 이 말하자면 일자리가 붕괴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대부분은 기계가 다 로봇이 자동차 운전도 그 다음에 뭐 요즘은 그림 그리는 것도 토닥 집어넣으면 명작이 나온대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기계가 그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거 내가 뭘 썼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시대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실업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이 사회적인 지금 큰 문제로 100세 또 고령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100세를 행복하게 살아야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이 높고, 고독사가 한 해에 작년에 3,400명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답니다. 바로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이 1인데 이게 연령이 높아갈수록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유럽이 10만 명당 13명인데 우리나라가 30명으로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대를 가니까 120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 사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풍요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 현재 과제가 엄청난 큰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는 저는 호의라는 것으로 풀어야 된다. 바로 나철 대종사가 1915년, 16년에 자결을 하기 한 해 전에 만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일본에 충격을 받아서 일본 애들이 만주까지 손을 뻗치니까 자살하기 전에 바로 6.25를 바로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이 갈려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호의 이와 세상이 열린다. 그럴 때 언제냐 그랬더니 바로 시금적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 것과 푸른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정부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을 갖고 집권이 왔다 갔다, 이거를 넘어서면 바로 호의와 세상이 그 다음에 열린다. 한민족의 미래가 이제 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민족의 미래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아주 가깝게 오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여러 사람이 한민족의 시대가 온다고 지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민족이 이 장개석한테 내가 살던 저장성이 바로 백제 땅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인데, 이게 티토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국이 이렇게 커진다는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아무튼 한민족의 미래 비전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큰 변화를, 지금 중국의 분열과 러시아의 분열이 임박해 있는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바로 한민족의 시대가 새롭게 연결된다. 이런 것을 제가 다음 스토리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좀 강의를 중간에 마쳐서 미안합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